안녕하세요. 이슈 한마당입니다. 오늘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20살의 여성과 37세 유부남과의 불륜관계로 시작된 납치 살해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아름다운 20살 소녀가 연상의 유부남과 불륜관계로 갑자기 사라져 가족과 친구들,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더 엘비스, 재능 있고 활기차며 모든 면에서 행복한 20살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예술적이었고 자신의 생각과 관심사를 소셜미디어에 자주 공유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반항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친구, 단란한 가족,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모든 20살들이 그렇듯이 헤더에게도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과 너무 늦은 후에야 알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헤더 엘비스는 2013년 6월경 37세의 유부남 시드니 무어와 불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시드니는 머틀 비치에 있는 스포츠바에서 정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헤더가 우연히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헤더는 시드니에게 강한 감정을 느꼈고 두 사람은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관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헤더와 함께 일했던 모든 친구들은 헤더와 시드니가 서로를 매우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불륜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2013년 10월 시드니의 아내 태미 무어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합니다. 부인은 헤더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알렸고 결국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태미 무어에게는 불륜의 결말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태미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헤더를 괴롭히고 조롱하다가 마침내 전화와 문자를 중단합니다. 헤더는 시드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직장의 매니저는 헤더의 외모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직장의 유니폼 사이즈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헤더는 브래지어 사이즈가 A컵에서 C컵 사이즈로 바뀌었고 스커트도 미디엄 사이즈에서 라지 사이즈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임신한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로 결국 헤더는 어느 날 직장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더가 실제로 임신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외모의 변화와 시드니 무어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강력한 가능성으로 여겨집니다. 2013년 12월 17일 헤더는 고등학교 시절 함께 다녔던 남학생과 첫 데이트를 하러 나갑니다. 헤더는 시드니와 헤어져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헤더는 데이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스틱 시프트 운전법을 배우는 동안 아버지에게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데이트 후에 몇 시간 만에 헤더가 사라져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의 차는 피치트리 랜딩이라는 곳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고 그때부터 그녀의 실종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새벽 데이트 몇 시간 후 헤더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통화 기록과 영상 감시를 통해 공중전화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시드니였고 헤더는 당시 휴가를 맞아 가족을 방문 중이던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어 시드니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룸메이트는 헤더에게 잠을 자고 시드니를 만나지 말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룸메이트는 헤더가 그 시간에 시드니를 만나러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헤더가 그날 밤 피치트리 랜딩에서 시드니를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차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드니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더가 시드니를 만났다는 뜻일까요? 물론 경찰은 그녀가 이미 실종되기 전까지
유부남인 시드니 무어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경찰은 헤더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녀의 실종에 신문하던 중 불륜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고, 시드니 무어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태미 무어도 사건의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헤더, 시드니, 태미의 전화 기록과 헤더가 실종된 날 밤 여러 곳의 감시 카메라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니가 왜 헤더를 해치려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사건이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는 지점입니다. 시드니는 헤더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동기가 전혀 없었고, 반면에 그의 아내는 헤더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동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동기가 있을까요? 태미는 헤더에게 문자를 보내고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헤더를 괴롭혔지만 헤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드니는 왜 헤더와 동의하에 바람을 피운 후 헤더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을까요? 간단히 말해 그는 아내를 사랑했고 이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헤더를 갖고 놀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알려져 있지만 태미도 다른 여성들처럼 불륜에 대해 화가 났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바람을 피운 사람을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납치하여 살해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죠. 휴대폰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헤더와 시드니가 헤어진 시점부터 헤더가 사라진 그날 밤까지 시드니와 태미가 헤더를 스토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전 1시 30분 헤더는 아파트로 돌아왔고, 이때 해변의 감시 카메라에 시드니와 태미가 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포착됩니다. 매장 영상에는 시드니가 직접 여성용품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한 계산대로 가서 담배 한 갑을 사고 약 7분 만에 가게를 떠났습니다. 이때 헤더는 이미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드니 부부는 월마트를 떠난 지 5분 후에 공중전화 부스에서 헤더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는 5분간 지속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시드니는 전화를 걸기 위해 길 건너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시 결과 그가 운전하는 차량은 포드로 확인됐습니다. 몇 주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한밤중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오전 2시 42분에서 2시 56분 사이에 그녀의 휴대폰은 새로운 위치에 나타났고 14분 후에 그녀의 휴대폰은 다시 다른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오전 3시 16분쯤 헤더가 시드니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공중전화처럼 아무도 받지 않았고 오전 3시 19분에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드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누군가가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시드니라고 추측했으며 통화는 4분 16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오전 3시 25분에 전화를 끊은 직후 그녀는 아파트를 떠나 피치트리 마리나라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줬을 것입니다. 휴대폰 데이터에 따르면 헤더는 오전 3시 33분에 부두에 도착했으며 공교롭게도 오전 3시 36분에 개인 주택 감시 카메라에 시드니 부부가 집에서 운전하는 검은색 포드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헤더와 같은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것을 확인되어 2분 뒤 헤더의 휴대전화로 시드니의 전화번호가 연결됐고 오전 3시 42분경 휴대전화가 꺼졌습니다. 홈 비즈니스 감시 카메라에도 운전하는 차량의 영상이 포착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의 GPS를 통해 두 사람이 헤더를 미행한 것으로 보아 헤더가 가장 취약할 때를 노리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12월 18일 헤더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고 걱정이 되어 마침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헤더의 차가 타우수림 부두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열쇠, 운전면허증이 발견됐으나 휴대폰과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수로 헤더의 아버지에게 차를 몰고 가시라고 하여 증거 수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헤더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시드니를 처음 조사했을 때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인정하지 않고 전화도 거부하며 모든 것을 부인하여 휴대전화 신호 증거와 감시 카메라 증거를 대자 자신이 부두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내와 데이트였으며 헤더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사에서 그는 자신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헤더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몇 주 동안 연락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는 단지 헤더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경찰은 임신 테스트기 구입을 언급하자 아내를 위해 구입했으며 그날 밤은 모두 우연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모두가 헤더 실종이 부부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문제는 헤더를 찾지 못했다는 점이죠. 헤더가 살해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을 비난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경찰의 수색이 이어졌고,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그녀를 위한 기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수색은 육지와 해상 모두에서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결과가 없었으며 한 달 후 보상금을 3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2014년 2월 태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하여 이에 맞서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경찰은 시드니의 집을 수색했고 11시간의 수색 끝에 시드니와 태미는 체포되어 살인, 납치,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들은 메디케이드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처음에는 보석금이 거부되었으나 나중에 각각 10만 달러의 두 사람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GPS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해야 하고 집에서 10km 이내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2015년 말까지 사건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두 사람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헤더의 친구와 가족들은 매우 낙담하며 어쩌면 불쌍한 소녀를 결코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두 사람의 살인 혐의는 기각됐고 사법방해 혐의도 기각됩니다. 경찰이 헤더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이겠죠. 남은 혐의는 납치와 메디케이드 사기뿐이며 살해됐지만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아 부부가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6월 그들은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특히 헤더의 친구인 브리아나의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헤더의 불륜 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날 밤 헤더에게 전화를 걸어 만난 사람이 시드니였다고 증언합니다. 시드니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는 헤더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겁이 나고 불안해하며 그를 말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시드니가 헤더를 납치할 동기가 있다는 많은 증거를 제시했고 그 결과 배심원 12명 중 10명은 시드니를 유죄로 2명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반대한 두 배심원은 시드니 변호사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재판은 편결 없이 끝났습니다. 부부는 헤더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거짓 유포했고 경찰도 이러한 발언에 주의를 기울였으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소문의 목적은 부부가 재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2017년 8월 시드니와 그의 아내는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헤더의 가족,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부부는 납치 혐의가 인정되어 30년을 선고받습니다. 헤더를 납치하려는 동기가 입증된 것입니다. 임신했을지도 모르니 그녀를 납치해 살해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시드니와 태미는 헤더 엘비스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시신이나 기타 물리적 증거가 없어 살인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증거는 100% 정황 증거로 일반적으로 살인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헤더 엘비스 납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헤더가 살해되었다는 물리적 증거는 없지만 납치되었다는 정황 증거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헤더 엘비스가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증언 중 하나는 태미 무어의 사촌에게서 나왔는데 시드니는 헤더가 실종된 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셔츠에 피가 묻어있고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 증언은 납치 재판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판사는 그가 보여준 사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가족은 어린 딸에게 일어난 일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헤더 엘비스를 찾았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